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산업기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예비 조사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인명피해 상황 파악 시 조사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명피해를 구분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준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다음에 사상자 정보 및 사상 발생 원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의미하고 72시간 내에 사망 시 당해 화재의 사망자로 분류합니다. 중상과 경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중상의 경우 3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말하고, 경상의 경우 중상 이외의 부상, 단 병원 치료 필요 없이 단순 연기 흡입자는 제외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다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 소방 같은 경우는 본부와 소방서라는 것이 있는데, 본부는 말 그대로 소방서, 그 시도에 있는 소방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재 조사할 때 장비나 시설이 소방서보다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장비 종류에 있어서 소방본부의 경우 91종, 소방서는 95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용 기기는 16종, 소방서는 15종, 감식 감정기기는 16종, 10종, 결국에는 16종은 공통적으로 본부에서 가지고 있고, 소방서에는 15종, 10종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건장 장비, 이거는 뭐 건장하는, 말 그대로 건장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부나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장비는 아니지만,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장비를 의미하는데, 자,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20종, 그 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2종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 조사를 할 때 분석하는 그 실이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 본부에는 30m 제곱, 소방서의 경우 20m 제곱을 의미하고, 화재 조사차는 전용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 출동 같은 거 나갈 때 같이 따라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예, 그런 차량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전용 차량이 각각 있고, 그 다음에 본부의 경우 첨단 분석 차량이 요구됩니다. 지금 모든 본부에서, 소방본부에서 이 첨단 분석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데요. 화재 조사를 할 때 쓰는 어떤 장비를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아마 대형 장비일 것 같아요. 대형 장비이고, 이 옆에는 이제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약자료 받으시면 이 해당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혼합 물질을 분리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질이 혼합돼 있다 그럴 때 조사를 위해서는 이 각각의 물질을 분리를 해서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구성은 압력 조정기, 운반 기체, 고압 실린더, 시료 주입 장치, 그다음에 분석 칼럼, 검출기, 전이계와 기록기, 그 다음에 항온 장치 이렇게 들어가고요. 운반 기체 같은 경우는 가연성이 없는 그런 기체들을 운반 기체로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헬륨, 질소, 아르곤 같은 그런 기체들을 운반 기체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분광 분석법, 말 그대로 적외선을 쏴서 그 적외선의 투과율 또는 반사율이 물질마다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물질의 성질을 유추해보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리를 했지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하여튼 빛을 쐈을 때 물질에 따라 그 투과율이나 반사율이 다 차이가 나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물질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구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기구, 둘 다 분리하는 어떤 분리해서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기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피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지광 본능. 지광은 말 그대로 빛이, 빛을 따라서 대피한다. 추종 본능,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방향을 쫓아서 대피한다. 자해 본능은 오른손, 오른발을 이용하여 왼쪽으로 회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퇴피 본능은 피한다. 말 그대로 화재 지역 등 위험 지역을 회피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소 본능은 원래 왔던 길을 되돌아서 대피한다. 익숙한 길을 다시 돌아간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광종 회피소. 광종이 좀 원래 사람을 많이 죽인 왕이죠. 고려시대 왕인데. 그러니까 광종을 회피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광종 회피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 종 따라간다. 자회, 돈다. 좌쪽으로 돈다. 자회 본능. 그 다음에 퇴피, 피한다. 그 다음에 기소, 다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 구조. 자, 방화벽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저 인터넷에 쓸 때 방화벽 뭐 이런 거 설치라고 막혀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방화벽은 어떻게 돼 있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일부러 찾아서 넣었거든요. 보시면 어떤 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이 방화벽 뒤편에 있겠죠? 있다고 했을 때 이 방화벽은 당연히 내화 구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를 안 하더라도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의 양쪽 끝, 위쪽 끝은 건물의 외벽면,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집 있을 때 이 집의 끝단을 기준으로 0.5m, 이쪽도 0.5m, 그 다음에 지붕의 경우도 0.5m의 거리를 확보해놔야, 공간을 구성을 해놔야 불로부터 만약에 외부에 재난이나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도 출입문이 있겠죠. 문이 있어야 들락날락 할 수 있을 테니까. 방화벽 출입문의 너비 높이는 각각 2.5m 이하이며 갑종 방화문일걸.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갑종이 더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을 가진 방화문으로 문을 만들어라. 근데 그 너비와 높이는 2.5m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 지역의 판정 파트이고요. 물질의 융점 말하듯 녹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주석, 납, 유리, 마그네슘, 알루미늄, 동, 구리선, 스테인리스, 철, 텅스텐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그네슘의 경우 650도에서 녹고, 알루미늄의 경우 660도, 동의 경우, 동과 구리선의 경우 1083도, 그 다음에 철의 경우 1530도, 그 다음에 텅스텐의 경우 3400도. 텅스텐이 제일 융점이 높더라고요. 그만큼 잘 안 녹는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망곡의 경우 말 그대로 휜다라는 거겠죠. 단일 철기둥인 경우 열을 받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다란 철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 불이 난다면 이 철은 왼쪽으로 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망곡의 경우 화염의 종류에 따라 또 상이하고, 또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또 약간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휘는 정도가. 그 다음에 금속의 변색은 원래 수열 온도에 따라, 받는 온도에 따라 다 세세하게 좀 차이가 나지만 크게 보자면 230도의 경우 황색으로 색깔이 변하고, 320도에서는 청색, 870도에서는 분홍색, 1200도에서는 백색, 1320도에서는 아주 밝은 백색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1200도에 왔을 때 그 철이 변색되는 색이 백색으로 변한다. 화재 현장 가보면은 정말 화염에 오랫동안 노출된
철의 경우 백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온도가 1200도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백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패턴입니다. 화재 패턴은 V 패턴, U 패턴, 모래시계 패턴, 폴다운 패턴, 열그림자 패턴, 전소화재 패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패턴 말고도 또 다양한 패턴들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들로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V 패턴의 경우 바람 지점에서 하염이 상승하면서 밑면은 뾰족하고 위로는 수평면으로 넓어지는 연소 형태. 그러니까 이 V, 그러니까 세모가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국부적 출하점으로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 V 패턴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벽면에 딱 달라붙어서 이 발화점이 발생을 하고, 그 발화점에서 점점 연기는 점점 또 위로 올라가고 화염도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면서 V자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화재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 패턴입니다. V 패턴과 아주 유사하지만 이 U 패턴은 밑부분이 약간 완만한 그런 형태로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말했듯이 V 패턴의 경우 꼭지점이 벽면과 가깝다면 U 패턴의 경우 벽면과 약간 다소 떨어져서 연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벽면의 하층부보다 상층부에서 자주 발견되며 복사열의 영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 그 U 패턴의 경우 그 벽면, 어떤 벽면이 있다면 그 벽면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발생하고 그 화염이 또 위로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가된 화염이 복사열로 인해서 그 복사열이 벽면에 어떤 그늘짐을 만드는 거겠죠. 그늘음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은 완만해지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그 다음에 수평에 가깝게 또 형성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U 패턴은 V 패턴은 밑에서 형성되지만 U 패턴은 V 패턴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항상 발생되는 위치가. 그걸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 패턴은 이제 섞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밑에는 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위에는 삼각형을 거꾸로 한 역삼각형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수직 벽면에 매우 가깝거나 접해 있을 때 거꾸로 된 V 패턴과 그 고온구역의 V 패턴이 나타나, 고온구역이라 적어놨지만 고온가스가 좀 형성된 그런 구역에 V 패턴이 나타나 모래시계 형태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V 패턴으로 진행 전 또는 연소물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 생성이 됩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모래시계 모양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폴다운 패턴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소 잔해가 상부에서 하부로 떨어져서 그 지점에서 위로 다시 타올라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복사열에 의해 상부에 가연물이 착화돼,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옷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옷장에 그쪽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복사열로 인해서 윗부분에 옷이 걸려 있는 부분에 옷이 탔습니다. 타서 그 탄화된 탄화가 아니고 이제 불이 붙은 그 옷이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졌을 때 다시 그 밑부분에 불이 붙겠죠. 그 떨어진 불이 다시 또 위로 상부로 점점 화염을 또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를 폴다운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 그림자 패턴. 장애물로 인해 열 이동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그림자 형태이고요. 말 그대로 어떤 예를 들자면 그 아까 방화문을 얘기했는데, 화재가 진행이 되는데 방화문이 있어요. 방화문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잘 타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방화문 앞에 하염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뒷부분도 태우려고 자꾸 하염이 오겠죠. 그런데 이제 방화문 뒤쪽에는 이제 연소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 뒤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화문 뒤쪽에 어떤 타지 않는 부분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열 그림자 패턴이라 그러는데, 제 물건의 크기, 위치,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만드는 그 물건의 크기 또는 위치를 그 그림자를 보고 알 수 있겠죠. 또 그 그림자가 형성된 반대쪽에서 이제 불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소 화재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말 그대로 다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실 전역 및 모든 연소물 표면이 탄화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V 패턴의 각도가 있겠죠. V도 그 V의 각도가 있겠죠. V가 뭐 넓은 V가 될 수도 있고 좁은 V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결정 인자를 보면 연료의 열 방출률 또는 가연물의 구조, 그다음 환기 효과, 수직 표면의 발화성 연소성 등, 그러니까 그 벽면이 잘 타는 벽면인지 아니면은 잘 타지 않는 벽면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V의 각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 패턴이 아까도 말했지만 V 패턴보다 높게 생성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발화 지점에서 발생한 복사열이 수직 벽면의 열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U 패턴은 직접적인 화재가 붙었다기보다는 복사열로 인해서 그 수직 벽면의 열원으로 그 작용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V 패턴보다 항상 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화재 연소 패턴이고요. 스플래시 패턴. 스플래시는 말 그대로 튀었다,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연성 액체가 연소하면서 액면이 끓어 주변으로 튄 액체가 국부적으로 점처럼 연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점들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스트 마크는 말 그대로 유령 마크예요. 유령 마크. 유령처럼 싹 스며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뿌려진 액체가 바닥에 스며들어 바닥면과 타일 사이를 연소시키는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틈새 연소 패턴은 말 그대로 틈새에 그 가연 액체들이 이렇게 끼어 있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그쪽 부분이 틈새가 강하게 연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연소 패턴은 아주 낮은 부분, 우리가 건물의 낮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연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화염이 발생하면 항상 그 수직으로 부양성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만 이 패턴은 밑에서만 이렇게 강하게 뭔가 강하고 짧게 뭔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화재가 퍼져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보면 방화의 흔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집에 화재를 내려고 할 때 그 인화성 액체들을 막 바닥에 뿌리겠죠. 그러면은 밑에 부분이 갑자기 밑에서부터 먼저 격렬하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부분이 엄청나게 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연소 패턴이 낮은 연소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 패턴인데요. 말 그대로 트레일러처럼 일렬로 뭔가 쫙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 수평면의 길고 직선 형태의 좁은 연소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트레일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방화의 흔적으로 많이 추정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넛 패턴. 도넛 패턴은 연소된 부분이 덜 연소된 부분을 둘러싼 연소 패턴.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덜 타고 그 가운데 그 동그라미의 가장자리 부분만 연소가 많이 된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 주변부의 얕은 곳에는 화염이 바닥을 엄청나게 탄화시키지만 반면에 깊은 중심부는 액체의 증발 잠력, 그러니까 이 인화성 액체들이 있다 생각했을 때 액체의 증발 잠열로 인해서 항상 액체들은 증발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증발 잠열로 인해서 덜 탄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덜 타고 주변은 많이 탄 그런 패턴을 도넛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어 패턴은 말 그대로 뿌렸다. 포어 패턴이 인화성 액체 가연물이 바닥에 뿌려질 경우 쏟아진 부분과 안 쏟아진 부분의 탄화 경계 흔적을 이 포어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원추형 패턴. 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원추형 말 그대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형태로 하부가 중점적으로 탄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시면 그 모래시계 패턴 있죠? 이 모래시계 패턴을 보면 밑에는 삼각형이고 위에는 V 패턴의 형태를 가진 그런 이 모래시계 패턴의 그 밑에 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역원추형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모래시계를 만들어낼 확률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방화와 관련된 연소 패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연소 패턴, 트레일러 패턴, 독립연소 패턴. 독립연소는 그 한쪽 부분만 이상하게 유난히 더 탄 거예요.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쪽에서만. 그런 경우를 이제 독립연소 패턴이라고 합니다. 목재의 탄화심도. 그러니까 목재의 경우 탄화심도를
이제 보는 방법인데, 목재의 탄화흔, 발하부와 가까울수록 목재 탄화흔은 발하부와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 화염 노출 시 비교적 굵은 균열은, 그러니까 높고 온도가 높을 경우 굵은 균열이 발생하고, 저온에 장시간에 노출할 경우 그 목재 내부의 수분,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표면으로 서서히 분출되는 균열이 발생하니까 얕은 그런 것을 보이겠죠. 보시면 완소흔 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도 경우고, 균열흔이 흠이 얕고 삼각 또는 사각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강소흔의 경우 약 900도, 흠이 깊은 요철을 형성하고, 열소흔의 경우 약 1100도, 흠이 아주 깊고 대형,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대형 목조 건물 화재 시 주로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훈소흔. 훈소흔은 발열체가 목재면에 밀착되어 무염 연소 시 발생하고, 발열체 표면이 목재면에 흔적으로 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재 탄화심도 영향 인자는 화열의 진행 속도 특징을 보면, 화열, 그 다음에 목재의 표면적과 부피, 그 다음에 나무의 종류, 그 다음에 한습 상태, 물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 나무인가, 그 다음에 표면 처리 형태 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재가 얼마나 더 깊이 타고 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험물입니다. 자, 위험물은 인화성은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연소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인화성이고, 발화성은 내가 이 불을 붙이지 않아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위험물을 뭐 정의를 적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걸 할 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유별 성질. 위험물은 6가지가 있어요. 1류부터 6류까지. 자, 1류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 2개를 포함하고 있고, 4류는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 그러니까 4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보면은 저도 위험물 기능사를 땄지만 그 외울 때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외우지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입으로 계속 불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일산고,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겠죠. 그냥 일산고. 2류 같은 경우는 이가고, 3류는 삼자금, 그 다음에 4류는 사인액, 그 다음에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오자반. 옆에 보시면 오자반 이렇게 적어놨죠. 오자반. 그다음에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육산액. 이거. 그러니까 보시면 1류와 6류는 모두 산화성이에요. 산화성이고 기체는 없죠. 요 안에 뭐 기체라는 말이 적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류는 산화성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 앞과 뒤가 처음과 시작이 모두 산화성으로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순서가 그럼 벌써 2개는 외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가고 이렇게 입에 붙여줍니다. 삼자금, 그 다음에 사인액, 그 다음에 5류는 오자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번,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요약 정리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리가 완성되면, 이 정리가 완성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기출을 돌리면서 추가될 부분을 계속 여기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본을 나중에 또 유튜브에 또 올릴 테니까,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요약 정리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정리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